서울 송파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도시의 불빛은 창문 틈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왔다. 하우는 퇴근 후 겨우 저녁을 마치고 남편 준석과 함께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회사의 연말 정산 준비, 시어머니 생신상 준비, 그리고 최근 병환이 깊어진 친정엄마의 병간호까지. 그녀는 오래전부터 엔드아포즈, 나엔드아포즈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스마트폰에선 날카로운 개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찢었다. 하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벽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엔드아포즈, 시어머니 엔드아포즈.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당장 차 가지고 시흥으로 와. 시흥이요.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시흥 산업단지 근처야. 택시가 안 잡혀. 너 말고 누가 나 데리러 오겠니? 하우는 잠이 덜 깬 눈으로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새벽 2시에? 왜 시흥에? 더군다나 산업단지는 대중교통도 끊긴 외딴 곳이다.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다. 됐고, 그냥 오라면 내가 며느리면 그 정도도 못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댈 건데. 뚝. 전화가 끊겼다. 하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본 채 얼어붙은 듯 있었다. 옆에 누워있던 준석을 깨웠다. 여보, 어머니가 시흥에서 데리러 오라고 하셔. 지금 당장.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불을 뒤집었었다. 뭐, 또, 그냥 가. 엄마 혼자 둘 수 없잖아.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거기까지 차 몰고 혼자 가는 건 위험해. 진짜 피곤하게 하네. 그냥 갔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하우는 입을 다물었다. 이 집에서 말이라는 건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었고 존중이라는 단어는 결혼식 날 혼인서약에서만 잠시 등장했을 뿐이다.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운의 친정어머니 정숙 씨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다. 하운아, 혹시 또 시어머니야? 응, 엄마. 이번엔 시흥까지 데리러 오라시네. 지금 당장. 이 새벽에. 정숙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가지 마. 하지만 안 가면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실지. 그게 무서워서 내가 너를 포기하면 안 돼. 하은아, 너 이제 지쳤잖니. 정숙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책임질게. 그 어떤 비난도, 오해도.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짐을 지고 살 필요 없어. 엄마, 나 정말 괜찮을까? 그래, 한 번쯤은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은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요동쳤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소리. 그것은 두려움과 해방이 동시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 밤, 그녀는 결국 차 열쇠를 들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밤의 고요함은 다음 날, 더 큰 파문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었다. 따뜻해야 할 집안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하우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맴돌았고 그 뒤로 들었던 어머니의 말들이 심장을 찔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짐을 지고 살 필요 없어. 그 말은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동반했다. 결혼 후 6년, 그녀는 정말 혼자였다. 거실로 나가자 주방에서 친정엄마 정숙 씨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밥상 위에는 된장국, 김치, 달걀찜. 평범한 끼였지만 하은의 눈엔 눈물겹게 다정해 보였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헝클어진 머리와 인상 찌푸린 얼굴. 아침 아직 안 먹었어. 준석아, 같이 먹자. 엄마가 준비하셨어. 됐어. 회사 늦겠다. 밥 먹을 기분도 아니고. 그는 문쾅 닫고 나갔다. 하우는 조용히 그 등을 바라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 순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아, 준석 씨는 어제 일 뭐라고 해? 나보고 그냥 갔어야 한다고 했어. 그 말 들을 줄 알았어. 엄마, 나 아직도 그 집에 가야 해. 나 아직도 거기. 아내야, 며느리야.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하오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결혼 생활이란 게 함께 만든 공간이 아니라 내가 혼자 기어 들어간 동굴 같아. 말하면 상처 주고 참으면 나만 무너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지쳐버린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정숙은 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은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까지 내가 곁에 있어줄게. 그날 오후, 하은은 회사를 반차내고 병원에 다녀왔다. 정기검진 겸 최근 들어 자주 오는 두통을 진료받기 위해서였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긴장 두통이라며 휴식을 권했다. 엔드코트,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네요. 엔드코트.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헐짝 웃던 자신. 옆엔 준석이, 그리고 그 뒤에 시어머니가 짙은 립스틱과 날카로운 눈매로 서 있었다. 그날,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선 우리 하은이 참 마음씨 곱죠? 하며 칭찬했지만, 뒤에서는 드레스 고르던 날 이런 어깨 드러나는 건 며느리가 입을 옷이 아니다 라고 꾸짖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시댁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는 의식이었고 그 이후로 하은의 역할은 아내나 여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에 가까웠다.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몇 번이고 참고 이해하고 양보했다. 병든 시아버지의 병간호도 명절 음식도 가족 모임 준비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가끔 실수라도 하면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이 날아왔다. 그런데도 그녀는 외롭다고 말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조차 엔드코트,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엔드코트, 라는 반응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준석은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엄마는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시대. 그리고 너 때문에 마음 상했어. 그런 시간에 안 가면 누가 가? 택시도 잘 안 잡히는데. 그건 나도 걱정됐어. 그런데 위험하잖아. 새벽 2시였어. 그래도 넌 며느리잖아. 그 말, 며느리잖아. 그 말은 칼날 같았다. 그 한 문장이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억울함과 예로움을 덮어버렸다. 하은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화는 이미 끝났다. 이 결혼 안에서 그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저 지시를 따르는 존재였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나와 앉아 한참 동안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어두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결혼 정말 나만 있는 걸까? 나는 언제나 미안하고 불안하고 조심해야만 하지. 그리고 그 순간 작지만 선명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오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운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불안함이었다. 머릿속은 계속해서 전날 밤의 일로 복잡했고 준석의 무심한 말투와 시어머니의 명령주 같은 목소리가 반복 재생됐다. 거실에 나와 앉아 커피를 내리던 순간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50분. 아직 출근 시간도 안 된 이른 아침이었다. 하은은 가볍게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중년의 형사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경찰이었다. 신한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계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어제 새벽 2시경 시흥산업단지 근처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하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장소, 그 시간, 바로 어제 시어머니가 다녀오라고 했던 그곳이었다. 아, 아니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데리러 오라고 하셨지만 무서워서 못 갔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렇군요. 실은 그 시간대 시흥산업단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분증 상 이름은 최진성 씨, 60세. 현장에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일부를 확보했는데 어제 새벽에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함께 있던 여성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녀가 자리를 떠난 직후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성, 이유? 네, 아직 신원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해당 남성과 통화 기록을 조회하던 중 심유욱이라는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혹시 심유욱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요? 하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분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순간 경찰 둘 다 눈빛이 달라졌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시어머님께서 자택에 계신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침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이 왔어. 어제 시흥에서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셨대. 어머니와 통화 기록이 있었대.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준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시간에 왜 그런 데에 있어? 당신도 알잖아. 어제 새벽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시흥으로 데리러 오라고. 내가 안 갔잖아. 그 얘기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잖아. 준석은 입을 다물었다. 형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희가 조만간 심희욱 씨를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연락처나 자택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준석은 마지못해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건넸다. 경찰들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다. 하은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준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그런 일에 휘말릴 리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정말 그럴까? 뭐? 당신, 어제 엄마가 어딜 간다고 말한 거 기억해. 왜 시흥까지 갔는지, 그 시간에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지.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날 오후, 하은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겨울 햇살 아래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시어머니는 왜 그 시간에 시흥에 있었을까? 그 남자와 무슨 관계였을까? 그리고 얘 나를 데리러 오게 했을까? 만약 자신이 갔더라면,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더라면, 혹시 자신을 그 자리에 일부러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소름이 끼쳤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조용히 친정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경찰이 다녀간 일, 시어머니와 숨진 남자의 관계 가능성, 그리고 자신이 거의 그 자리에 갈 뻔했던 사실까지. 정숙은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하은아, 지금부터는 내가 이 일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지켜야 해.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 그저 참고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차례라는 것을. 그날 밤,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준석은 회사 일이 많다며 서재에 틀어박혔고 하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두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정숙이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 응, 내가 잠 못 이룰 것 같아서. 정숙은 찻잔 2개를 식탁 위에 놓았다. 김이 가늘게 올라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하은은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경찰이 다녀간 뒤로 계속 생각이 나. 어머니가 얘 나를 시흥으로 부르셨을까? 그냥 데리러 오라는 것뿐이었을까? 정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다.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떤 게? 연세 있는 분이 새벽 2시에, 그것도 유진 산업단지에 혼자 갈 이유가 없잖아.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면 얘 아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얘 하필 너였을까? 하온의 손이 떨렸다. 그 질문들은 그녀가 애써 피하고 있던 의문들이었다. 엄마는 어머니가 나를 일부러 부르신 거라고 생각해.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내가 갔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정숙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찾는다. 자기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을. 그 말에 하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 나 바보 같지? 아니.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너무 착했을 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하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나 예전에 아이 가졌을 때 기억해.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하지? 잊을 수가 있겠니? 하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또렷했다. 그때 어머니가 김장철이라고 무거운 김치통 옮기라고 하셨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하셨지. 준석은 그날도 회사에 늦는다며 먼저 나가버렸고 정숙은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내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가로와 스트레스래. 그리고 아이는 이미.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지. 아이 팔자가 약했던 거다라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그 집에 남아 있었다는 게 엄마는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고 내가 더 강했어야 했다고.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준석이 서재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나온 듯했다. 그는 부엌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이 시간에 무슨 얘기야? 하은이랑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정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일로 괜히 걱정할 필요 없어. 경찰도 아직 아무 말 없잖아. 준석아. 정숙이 처음으로 그를 불렀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네, 장모님. 내 어머니가 어제 새벽 어디에 계셨는지 너는 정말 몰랐니? 그건 엄마가 말 안 하셨어요. 그럼 애 묻지 않았니? 준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냥
엄마니까요. 그 대답은 너무도 단순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니까. 그럼 하은이는 뭐니?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물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자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갔지.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선택하지 못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사이에서.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해. 뭔데? 너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엄마는 내 편이야. 진실이 드러나든 누군가 화를 내든 너는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어. 하은은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켠에서 아주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진실의 문 앞에서 그녀는 결국 마주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릿한 구름으로 가득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하은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은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신이 회피해온 진실과 관계를 직접 마주하기로. 그날 오전,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준석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나가는 걸 막지도 묻지도 않았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시댁이 있는 은평구로 향하는 길은 무겁고도 길었다. 처음 결혼하고 인사드리러 갔던 그 길,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던 그날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도착한 시댁은 여전히 정갈하고 예관만큼은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하은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켰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어머, 웬일이니? 내가 먼저 오다니. 심미욱,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마치 며칠 전에 일은 없었던 것처럼. 하은은 침착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잠깐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준석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미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은 듯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앉으렴. 미욱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금이 뒤섞여 있었다. 하은은 거실 중앙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미혹이 깼다. 무슨 말 하러 온 거니? 지금 이 상황에서 너부터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닐까? 사과요. 그래, 그날 새벽에 너만 왔더라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지. 아직도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며느리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었다고 소문이 다 났어. 하은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어머니는 예시응에 계셨어요. 질문은 짧고 명확했다. 하지만 미옥의 얼굴에는 일순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그게 내 친구가 그 근처에 살아. 잠깐 볼 일이 있었어. 새벽 2시에요. 그 친구가 좀 급한 일이 있었어. 최진성 씨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미옥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게 누구? 경찰이 다녀갔어요. CCTV도 확인했고 목격자도 있었대요. 그 사람 어머니랑 언쟁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미옥의 손이 떨렸다. 준석은 그제야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난 그런 사람 몰라. 몰라.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도망치고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제가 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미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수치심이 얽혀 있었다. 그때 준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한텐 얘 아무 말도 안 했어. 얘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는지도, 얘 하은이한테 전화했는지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옥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날 괴롭혔어. 젊었을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결혼도 하기 전 일이었고 그 뒤로 연락을 끊었는데 몇 달 전부터 다시 나타났어. 돈을 요구했어. 예전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내 아버지 명예가 더럽혀질 거라고 협박했지.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설득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흥분해서 쓰러졌어.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어.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저를 불렀군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면 어머니는 증인이 생기니까. 미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준석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오늘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듣고 싶었고 제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은아. 준석이 처음으로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하은은 시댁을 떠났다. 구름 낀 하늘 아래 찬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하은은 전화를 받은 뒤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형사는 정중한 말투로 심미욱 씨 관련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진술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낙엽은 거의 다 떨어졌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흩어지는 계절.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도 바람에 실려 조금씩 드러나는 듯했다. 그날 오후 하은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미욱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사실들을 조금씩 털어놓고 있어요. 어떤 사실들인가요? 고 최진성 씨와의 과거 관계, 그리고 그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은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시죠? 형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엔 DNA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이건 고인의 유족이 동의한 검사 결과입니다. 최진성 씨가 심미욱 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그 아들, 바로 남편분인 신준석 씨입니다. 순간 하은의 모든 감각이 멈춘 듯했다. 귀에서 웅웅소리가 났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게 정말인가요? 확실합니다. 심미욱 씨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신준석 씨는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준석 씨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친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최진성 씨는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이 아들의 현재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로부터 협박받았던 지난 몇 개월간 그녀는 점점 몰려갔던 겁니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각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얘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웠는지, 얘 하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얘 그토록 엔드아포즈, 가문 엔드아포즈, 가 엔드아포즈, 체면 엔드아포즈에 집착했는지,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에 잠겼다. 하은의 머릿속에는 준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정체성, 가정, 부모 모두가 거짓이었음을 안다면. 도착하자마자 준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갔다 왔어? 경찰서. 또, 에이, 당신 어머니가 진술을 시작했대. 그래서? 하은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준석아, 당신 친아버지, 당신이 알던 분이 아니래. 어머, 최진성 씨, 그분이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대. 당신 어머니가 인정했어. 준석은 처음엔 반응하지 못했다. 그저 하은을 바라보며 말뜻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다 조금씩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DNA 검사 결과까지 나왔어. 경찰도 확인했고 당신 어머니도 부인하지 않았어. 준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일어나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건 뭐야? 내 아버지, 내 가족, 다 거짓이었단 거야. 미안해. 나도 믿기지 않지만 이게 진실이야. 준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위로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랬던 거구나. 나한테 그 사람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날 피하게 했던 이유.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나한테 그날 새벽에 전화를 한 이유. 준석은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럼 엄마는 날 보호하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 그 질문에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야. 숨길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 준석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전부 내 희생 위에 있다는 걸 몰랐어. 그 말에 하은은 잠시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늦었어, 준석아.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지나쳐왔어. 그녀는 일어섰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이쳤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전날 밤 이후,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하은 역시 그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하은은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컵을 손에 쥔 채 있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그녀의 마음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사실을 알았고 진실을 마주했고 이제는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준석이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천천히 다가와 하은 앞에 섰다. 그리고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하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준석아, 뭐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동안 했던 말들. 내가 못 본 척했던 너의 상처들. 이제야 알아버렸어. 하은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걸 감싸는 데에만 급급해서 나는 내 곁에 너를 완전히 놓쳐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하은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젠 정말 내 편이 들게. 엄마와 내 사이에서 눈 감지 않을게. 내가 너를 위해 싸울게. 그 말에 하은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래전 그녀도 이런 말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말들을 아이를 잃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눈물 삼키며 외면당했을 때, 그때 들었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늦었어. 하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기회를 한 번도 안 줄 거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기회로 여기지도 않았지. 그땐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여자니까.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아직도 용서를 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나한텐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들과 감정들이 있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은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는 그대로 무릎 꿇은 채 그녀를 올려다봤다. 내가 원한 건 당신의 무릎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함께 걷는 동반자였어. 내가 무너질 때 함께 손잡아 주는 사람. 그녀는 주방 창문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엔 닿지 않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키고 싶어. 그럼 우리가 끝난 거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어. 다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준석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바닥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은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이삿짐 가방을 꺼냈다. 정숙 어머니 댁으로 옮겨가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짐을 싸는 동안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하은은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옷맛볼, 서류함, 노트북, 그리고 체면권.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미련도 이제는 남지 않았기에 출입문 앞에 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사과한 건 고마워. 하지만 그 사과는 나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야.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문을 열고 나섰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발걸음마다 무거웠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처음으로 가벼웠다. 그리고 하은은 느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은이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건 어머니 정숙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고 그 품에서 하은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도착한 하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잘 왔다, 우리 딸. 엄마,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정숙은 따뜻한 국을 데우고 밥을 차려주었다. 딸이 오랜만에 편안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고렸다. 그러나 그 조용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의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 초인종이 거칠게 눌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하은이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신하은, 지금 당장 나와. 이런 식으로 도망친다고 끝날 줄 알아. 하은은 얼굴이 굳어졌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신미옥, 시어머니였다. 정숙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볼게. 정숙이 문을 열자 미옥은 거칠게 밀고 들어오려 했다. 하은이 어딨어요? 나랑 얘기해야 해요. 정숙은 문을 걸치고 선체로 막아섰다. 여기가 당신 며느리 시키는 대로 부리는 집인 줄 아세요? 장모님, 이건 가정 문제예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아니요. 지금은 제 딸의 삶이고 그 삶에 당신이 계속 상처를 주고 있으니 제가 나서라죠.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은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 너, 감히 나한테 등을 돌려. 지금까지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어떻게요?
하우는 미소조차 없이 물었다. 언제나 나를 아들 밑에 두고 부리듯 시키고 내가 아파도 슬퍼도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셨죠. 심지어 당신 과거를 덮기 위해 날 이용하려 했잖아요. 미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 아니에요. 경찰도 당신도 이제는 다 사실이라고 말했잖아요. 정숙이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딸은 제 집에서 쉴 권리가 있고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미욱은 눈가가 일그러졌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순 없어. 당신이 쌓아온 건 체면이지만 제 딸은 그 체면 밑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미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정숙과 하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등은 굽어 보렸다. 오랫동안 쌓아온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문이 닫히자 하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났을까? 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날 오후 하은은 거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그녀의 글씨는 단단했고 문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고통이든 어떤 과거든 이제는 나를 삼키게 두지 않겠다. 며칠이 흘렀다. 하은은 친정집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정숙과 함께 시장에 다녀오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광고지를 보게 되었다. 여성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이혼, 경력 단절, 재도약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직업 훈련. 하은은 광고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가방 속에 넣었다. 그날 밤 정숙과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려 해.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는 뭔가 내 걸 시작해보고 싶어. 다시 일할 수도 있고, 다시 배우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이제는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항상 그렇게 살 자격이 있었어. 다만 이제야 스스로 그걸 믿기 시작한 거야. 며칠 뒤 하은은 해당 프로그램 센터를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인 사람, 경력 단절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 한 번도 나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안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조용히 존재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감정이 없는 기능처럼 살았어요. 그녀의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비난이 아닌 공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주 3회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고 상담과 그룹 활동을 통해 마음속 상처를 정리해 나갔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다. 준석이었다. 하은아, 나야. 내가 괜찮다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한 걸음 나아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준석은 전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잘 지냈어? 응, 나름대로. 그래 보라.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과거의 억지 웃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무슨 얘기하려고 부른 거야? 준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을게. 그동안 나 혼자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엄마 문제도 우리 사이도 모두 내가 예면했더라. 하은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가 어떤 심정인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너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어. 정말로 벽이 울릴 만큼 조용해. 예전엔 그걸 몰랐어.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 공간에 내가 있다는 걸. 하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자리를 채우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그 자리를 위해 존재하는 삶은 하지 않을 거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그 질문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다르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난 그 끝을 후회하지 않아.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카페를 나선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고 따스한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그녀는 느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마침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 어느덧 봄이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길가의 나무들도 연두빛 새잎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은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매주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자신처럼 가정에서 억눌리고 고통받았던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이었다. 처음엔 용기를 내기 어려웠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어둠을 함께 걷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도 그녀는 상담소에서 만난 한 여성을 떠올렸다. 30대 후반의 직장맘이었고 남편의 요도로 고통받고 있었다. 전 아직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단 걸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상대가 당신을 사람답게 존중할 때 성립되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을 지워왔는지.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요즘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다. 이야기, 경험, 마음의 기록들. 처음에는 자기 치유를 위한 글이었지만 이제는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쓰기로 했다. 남이 써준 대본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로.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글을 쓰며 눈을 감았다. 지금껏 지나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눈빛, 무심했던 남편의 뒷모습, 친정집 앞에서의 언쟁, 그날 새벽 전화를 받고 떨리던 손끝까지. 그러나 이제 그 장면들은 고통이 아닌 기억이었다. 그녀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하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엄마가 모아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알아. 너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건 엄마로서 마지막까지 내 뒤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야.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나 작은 글쓰기 모임도 시작해보려고 해.
글을 쓰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껴. 언젠가는 책으로 내보고 싶어. 그 책, 내가 첫 번째 독자 할게. 정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하은은 모임의 첫 수업에 참석했다.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오늘 그리며 앉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했다. 누군가는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했다. 하은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한동안 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냥 존재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게 글이 되었고 언젠가는 한 사람에게라도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모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눈빛에는 빛이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은은 그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울며 그 길을 지나쳤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눈물을 삼키며 걷던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고개를 들었고 숨을 깊이 쉬었고 마음은 가벼웠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기다릴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녀는 그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